강의 맨땅의 헤딩 내 첫 임장 물건 무엇을 봐야 하는지도 몰랐지만 전지선에 들어가는 일이 현장을 가봐야 할 것 같았다. 당시에는 묘지에 임장 가는 것도 들어보지도 생각도 못했던 현장을 방문해보니 깔끔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낙찰을 받으면 대파할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이 들었다. 무모했지만 이 느낌만으로 뭔가 좋은지 모르고 해보자 해서 무작정 입찰을 했다. 공매 물건인데 이제 처음 알았다. 경매의 경우에 법원이 주체가 되어서 각 관할 법원에서 오프라인으로 매각을 진행하지만 공매의 경우에 자산관리공사가 주체가 되어 온비드라는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입찰을 진행한다. 입찰하려고 보니 온비드 공인 인증서를 등록하라는 것이다. 그게 뭔가요? 법령 공인 인증서가 있으면 별도로 발급할 필요가 없다. 은행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사용한 사람은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며 온비드 회원 가입 시 첫 화면에 공인 인증서를 등록하려는 창이 뜰 것이다. 온비드 인증서를 발급해 주어 찾아다니기 번거로웠다. 최근에는 네이버 인증서로도 인증이 가능해서 굳이 공인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갈 필요가 없다. 이때 묘지 물건 한 개와 농지 한 개를 동시에 입찰 신청했다. 굉장한 모험이었다. 두 물건에 잔금을 낼 돈이 없었고 혹 두 개가 모두 낙찰되면은 입찰 보증금 10%를 포기해야 할 각오로 입찰을 했던 것이다. 왜 리스크를 감당하면서까지 두 개를 입찰했냐면 입찰 자체가 처음이라 둘 다 떨어질까봐 하나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동시에 입찰을 한 것이다. 농지와 묘지와 같은 지분 물건이었다. 뒷부분에서 지분 물건에 대해 다룰 것이니 먼저 설명하겠다. 지분은 공유물이나 공유재산 따위에서 공유적 각각가 소유하는 목 또는 그런 비율을 말한다. 부부간의 집을 두고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때 부부가 자신들이 정한 비율대로 얼마씩 지분을 나눠 가진다. 모든 가족이 잘 살면 좋겠지만 집에 한 명쯤 아픈 손가락이 있기 마련이다. 아픈 손가락이 빚 또는 세금을 변제하지 못해서 경매나 공매로 매각되는 물건을 낙찰받아 가족과 함께 공동명의 소유자가 된다. 경매에서도 이를 공유자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경매의 경우에 우리가 낙찰받은 지분을 다른 가족에게 대파는 투자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대파는 게 아닌 반대로 공유자에게 지분을 매입할 수도 있고 여러 방향으로 처분이 가능하다. 공매의 경우에 통상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입찰이 진행되며 목요일 오전에 낙찰 결과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온다. 드디어 목요일 오전이다. 카톡이 울렸다. 낙찰을 축하합니다. 생애 첫 묘지 물건이 낙찰되었다고 알림이 왔다. 아내와 첫발을 뗀 것에 대해서 기뻐하던 중에 알림이 하나 더 울렸다. 낙찰을 축하합니다. 농지 물건까지 두 개 모두 낙찰된 것이다. 두 건을 입찰했던 이유가 아파트처럼 경쟁이 치열하지 않지만은 누가 입찰에 들어올까 걱정을 하다가 보험력으로 입찰한 것인데 모두 낙찰된 것이다. 기분도 잠시 그때부터 아내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수중에 있는 투자금은 400만원, 묘지는 낙찰가가 290만원, 농지는 낙찰가가 310만원이었다.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입찰 보증금 30만원을 포기해야 했다. 둘 다 떨어질까봐 보증금을 포기하려는 생각까지 하며 입찰한 것인데 그 최악의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것이다. 당시에 30만원은 정말 큰 돈이었다. 아내와 이야기 끝에 두 개의 물건 중에 묘지를 선택하기로 했다. 그 이유는 내가 임장을 다녀와서 받은 느낌이 좋았고 농지는 임장을 가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상으로만 분석을 끝내고 입찰한 것이었다. 그래도 직접 현장을 가서 본 것을 입찰하는 게 나을 거라는 판단에 묘지를 선택한 것이다. 아내와 이야기를 끝낼 무렵에 모르는 번호가 전화 왔다. 안녕하세요. 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입니다. 도강민 선생님 되시나요? 네. 입찰하신 농지 물건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청해 주셔서 연락드립니다. 한편에 드라마 같은 일이 났다. 왜 드라마 같은 일이냐면 1등으로 낙찰되었지만은 공유자 우선 매수가 들어온 순간 난 2등으로 밀려나기 때문이다. 공유자 우선 카톡을 보고
30분 채 고민하기 전에 사상권리 공사 담당자에서 연락이 왔고 공유자가 우선 매수를 했기에 낙찰이 취소되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는 이상적인 상황으로 전환이 되었다. 이 점에서 공유자 우선 매수에 대해 말하자면 낙찰받은 물건을 지분으로 소유하는 공동명의의 물건이다. 낙찰된 지분 외에도 다른 소유자들이 있다. 그런데 연고가 없는 타인이 토지를 매수하기보다는 원소유자가 토지를 가져가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제도라고 생각하면 쉽다. 그렇게 만약에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한다면 낙찰이 된 최고가에 우선 가져갈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다. 지금도 그 때를 회상하면 참 신기하다. 이제 지분 경비를 많이 했지만 공매 물건에서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이 들어온 것은 지금까지 딱 3번밖에 없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첫 입찰이었으니 말이다. 지금은 낙찰받기 위해서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이 안 들어오기를 바라는 입장이지만 이때는 그 전화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농지 물건은 내가 서류상으로 보고 입찰을 했지만은 물건을 잘 고른 사례이기도 하다는 말이다. 그런데 낙찰은 되었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모든 것이 무지했다. 잔금을 언제 내는지 어떤 것을 준비하는지 하나도 모르고 있었다. 이때 전화가 왔다. 자신을 자산관리 담당자라고 밝혔는데 낙찰받은 묘지 담당자였다. 이메일로 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보낼 테니까 서류를 보고 준비를 하라고 했다. 낙찰되면 이렇게 안내해 주는 게 당연한 것인 줄 알았으나 그 후에 많은 물건들이 공매로 낙찰받았지만 이렇게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 준 곳은 충북지사 담당자밖에 없었다. 특별히 나는 서류를 보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처음 해봐서 실수했을까 봐 직접 서류를 들고 자산공리에 가서 검사를 받으려고 방문했는데 지금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준비된 서류를 자산관리 등기를 보내면 여러 개의 비용을 줄일 수가 있다. 여담이지만 서류를 제출하러 자산관리공사에 방문하였을 때에 담당자가 내 또래로 보였다. 담당자도 웬걸 젊은 사람이 와서 흠칫 놀란 듯 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담당자가 공사에 갓 취업을 해서 FM대로 일 처리를 했던 것 같다. 덕분에 난 초심자일 때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한다. 잊지 못하는 첫 수익. 일단 소유권을 가져오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는 여차저차 마무리했다. 다음은 본래 목적인 수익을 내기 위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공유자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는 일이었다. 먼저 내용 증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내용 증명은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내용을 서면으로 증명해주는 제도로 발신자가 우편물의 기재 내용을 소송상의 정지자로 삼으려고 할 때에 이용된다고 표준 국어대사전에 나와 있다.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우편 제도이다. 주로 경매에서 낙찰 후에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의사를 표현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살면서 내용 증명을 얼마나 보냈는가? 경매를 하는 투자자들에게 일상일 것이고 이제 경매를 시작하는 입문자들에게는 생소한 게 내용 증명일 것이다. 왜냐하면 살면서 잘못을 하지 않으면 거의 받을 일이 없기 때문이다. 경매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내용 증명과 친해져야 하고 잘 활용해야 한다. 내용 증명 한 통이 몇백만원, 몇천만원의 수익을 가져다 주기도 하니 우리에게는 효자인 셈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내용 증명은 우편물의 내용을 우체국에서 증명하는 제도라고 했다. 내용 증명을 한 사람에게 보내고 싶으면 총 3부를 출력하면 된다. 일부는 내가 보관하고, 일부는 발송하고, 일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기 때문이다.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발송이 가능하다. 그러면 동문 내용 증명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한 사람에게 내용 증명을 발송하려면 총 3부를 출력하면 된다고 했다. 그럼 3명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려고 한다. 몇 부가 필요할까? 동문 내용 증명, 말 그대로 같은 내용의 내용 증명을 보낸다는 것이다. 동일한 내용의 동문 내용 증명을 발송할 때는 내가 보관할 일부 총 5부를 준비하면 된다. 경매를 통해서 낙찰되고 공유자가 우선 매수를 하지 않으면 해당 토지는 우리에게 최종으로 낙찰이 된다. 이제 협의를 해야 하는데 지분 경매를 하다 보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용어가 공유물 분할이다. 공유물 분할은 내가 가진 지분만큼 토지를 나누어 가져오거나
경매로 토지 전체를 매각시키는 것을 말한다. 보통 이를 위해서 공유물 분할 청구소라는 소송을 통해서 과정을 거친다. 자, 이렇게 해서 소송을 하는 것까지는 좋다. 하지만 공유물 분할의 원칙은 현물 분할이다. 말 그대로 현물. 내가 가진 면적만큼만 토지를 가져가라는 것이다. 내가 가진 면적이 300평인데 다른 공유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현물을 분할이 공유물 분할의 원칙이다. 내가 300평을 낙찰을 받고 협의가 되지 않아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자 법원에서는 내가 300평만큼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 원칙대로 300평을 잘라서 가져가라고 판결을 했다. 이게 여러분이 원하는 그림인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이 토지가 필요해서 낙찰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현물 분할 판결이 난다면 전혀 값어치가 없는 땅 300평이 생기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 이득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민법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재의 그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으면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고 했다. 바로 이거다. 우리는 토지가 필요 없으니 이 2항을 이용하여 토지를 경매로 매각해달라고 해야 한다. 내가 300평을 가지고 있으니 경매도 300평만 처분한다고 생각할 텐데 그렇게 처분하지 않는다. 토지 전체가 900평이라면 900평 전체를 경매로 처분하고 그 가운데 3분의 1인 300평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 900평이 경매로 매각된 금액의 3분의 1을 배당받게 된다. 현금으로 받는다고 하여 이를 현금 분할이라고 표현한다. 현물로 토지를 받는 것보다는 내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현금 분할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다. 공유자 입장에서 경매로 매각된 것은 3분의 1인데 모지가 있는 땅과 본인 지분까지 다 경매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누가 좋아할까?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협상을 다시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것이기도 하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알겠는데 어떻게 써야 할까? 내용 증명을 보내려니 눈앞이 캄캄했다. 내용 증명을 쓰는 정해진 양식과 틀이 있는 줄 알았다. 포털 사이트에 내용 증명 양식을 검색했더니 그때마다 다른 양식과 내용이 나왔다. 예전에 소장을 접수할 때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니 변호사들이 쓰는 양식처럼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내용 증명과 소장에는 정답이 없다. 내 첫 물건의 내용 증명은 반 정도가 수준이고 나머지는 반송되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처음 보낸 내용 증명이 반송된 것을 보며 아쉬울 수밖에 없었는데 심지어 반송을 받으려면 반송료도 내야 했다. 그 당시에는 나는 반송되어 오는 것도 억울한데 돈까지 내야 되라고 생각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채무자의 모친이 내용 증명을 받았다. 인터넷 어쩌고 홈페이지에서 등기번호를 조회하면 누가 내용 증명을 받았고 받은 사람은 채무자와 무슨 관계인지 알 수가 있다. 묘지 경매를 하며 채무자들과 몇 번 만난 경험이 있다. 채무자는 대부분 경매를 시작한 초창기에 만났는데 그 이후에 가급적인 어떠한 연락도 만남도 갖지 않는다. 왜냐하면 채무자를 만나보니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 첫째, 본인이 좋았던 과거에 빠져있다. 내가 예전에는 사업을 해서 잘 나갔는데 그때는 어땠는데 등 이렇게 말이다. 자기 방어제일 수도 있겠지만은 현재는 그러지 못하기에 과거를 회상하며 위안을 삼고 있는 듯하다. 이런 부류는 꼭 돈이 있는 척을 한다. 채무자가 돈이 있다고 하면 의심부터 해봐야 한다. 상식적으로 돈이 있다면 이 물건들이 경매나 공매로 매각이 되었겠는가? 둘째, 무책임하다. 이 묘지가 경매나 공매로 나오게 된 것은 본인 빚 또는 세금을 변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본인과 같이 공동명의로 소유하던 가족, 친척들이 피해를 본 것이기에 책임감이 있다면 미안해하거나 본인의 해결하려고 가족에게 연락을 취해 도와달라고 하는 게 인지상정일 것이다. 하지만 내가 만난 채무자는 본인은 모르겠다. 알아서 해라. 식의 부류가 많았다. 아마 채무자의 70% 이상은 일을 할 것이다. 제 코가 석자라 그럴 것이라며 애써 위안해 본다. 이런 이유로 채무자에게 연락을 해봤자 결국 얻을 게 없다. 그래서 수강생들에게 채무자와 개인 대화를 할 필요 없다고 누누이 강조한다. 채무자에게 쏘가본 경험이 있다면 내 말에
건강히 갈 것이다. 채무자에게. 첫 낙찰 물건의 채무자도 일단 말은 좋았다. 본인이 제기하려고 준비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기다렸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다. 이때 무엇인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했다. 그래서 채무자에게 믿고 기다렸는데 이렇게 나오시면은 절차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문자를 남겼다. 2시간 연락이 없던 사람이 답이 왔다. 본인은 모르겠으나 알아서 하라고 그동안의 기다림이 허망했다. 처음부터 묘지경이라고 싶었겠는가? 가진 돈으로 가정을 돌봐야 했기에 시작했고 다른 사람의 묘를 낯을 받아서 이장을 시키는 등 많은 등 하는 것도 이것이 도의에 맞는 것인지 많이 고민했다. 하지만 이제 확신이 있었고 강하게 나가기로 했다. 다른 공유자에게 최후 통첩으로 더 이상 협의할 생각이 없으니 법원에서 만나자는 내용 증명을 원했더니 이틀이 채 지나지 않아서 연락이 왔다. 다행히 공유자와 합의점을 잘 도출했고 매도를 했다. 낙찰 후의 매도까지 기간은 1개월 반이 걸렸고 290만 원에 낙찰받은 첫 땅은 1000만 원에 매도할 수가 있었다. 1개월 반 만에 700만 원의 차익이 생긴 것이다. 내가 받던 월급의 5배가 되는 금액이었다. 마음고생을 했지만은 월급의 5배가 되는 금액을 얻으니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듯 띵했다. 이게 정말 되는구나. 내가 첫 묘지를 매도하며 늦게 든 생각이다. 많은 사람이 공유자에게 전화가 오면은 뭐라고 해야 하는지 궁금해야 한다. 보통 공유자의 대부분은 어디 누구입니다 라고 밝힌 후에 첫 마디가 어떻게 하실 생각이 있어요 이다. 지분 경매를 하기 전에 이런 말을 많이 들었다. 낙찰을 받고 빨라야 6개월 보통 1년 정도는 생각하고 입찰해야 한다고 하나같이 그렇게 말하길래 나도 그런 줄 알았다. 내가 묘지 경매 이야기를 개인 블로그에 쓰기 시작하면서 활동하기 전에 지분을 낙찰받아 6개월 만에 얼마나 매도한 이야기 1년 안에 지분 매도한 후기가 자랑처럼 판쳤다. 하지만 내가 활동한 뒤에는 그 기간에 매도한 것이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졌고 단기 매도 인식도 많이 바뀌었다. 6개월이나 1년이 걸린다고 했던 것들을 2개월 안에 해결해 버렸으니 말이다. 묘지 경매를 처음 시작할 때 그런 글들을 보며 1년에 2건밖에 해결하지 못하는 거야? 돈을 빨리 벌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돈이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었다. 그래도 간절함이 끌려서 직접 해보자고 실전에 뛰어들어 보니 달랐다. 나 같은 초보자도 300만 원으로 1개월 반 만에 수익을 낸 것이다.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는 말이 몸소 체험한 케이스였다. 옛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고 직접 해보는 것이 좋은 것은 없다. 해보는 것보다가 좋은 것은 없다. 입찰 한번 못하고 1년간 경매 공부만 했던 기간보다 입찰에 직접 참여하여 물건을 해결한 그 기간 동안에 훨씬 많은 것을 배웠다. 여러분도 이 책을 풀어놓은 노하우를 직접 실행하여 본인의 것으로 체득하기를 바란다.